자, 어제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거 한번 체크하고 오늘 새로운 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부터 저하고 이제 분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회계상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 우리가 분계라고 흔히 말하는 건 복식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라는 건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장부에 기록할 때에 대차 평균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돈이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에 그에 대한 상대성이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쪽 변에 입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복식부기의 원리는 기록할 때는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죠. 그리고 장부상에서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말하는 수익과 비용은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고 수익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에 발생하는 거는 그게 증가하는 현상을 일으키도록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를 쓸 거고, 반대쪽에 쓰면 장부상의 금액을 줄여주는 원리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원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면 장부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어릴 때에 처음에 분계할 때는 조금 무식하게 했어요.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정말 계정 과목이라는 걸 보면 걔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 비용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요. 정말 바보였죠. 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지를 파악하고 걔가 증가하면 자기 위치에, 감소하면 반대 위치에 갖다 놓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뒤늦게 30대가 되어서 단순한 원리를 알고 나서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었을까, 20대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회계상의 거래에서 메인되는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거래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자산이고 그 다음 자주 발생하는 게 부채예요. 왜냐면 뭔가를 샀는데 카드 긁으면 외상되는 거, 그런 거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산과 부채가 눈에 제일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게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고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자산을 가지고 보면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차변이 왼쪽에 쓰고 나에게서 나가게 되면 대변인 오른쪽에 쓰는 원리로 그 하나를 잡고, 그 반대쪽에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이유를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분계는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자리를 정확하게 확실한 걸 잡으시면 분계는 거의 90%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저하고 장부에 기록을 할 때에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쓸 건데,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을 어떤 상황 때 쓴다라는 걸 같이 보면서 분계 원리를 계속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가도록 학습을 할 건데, 먼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제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지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즉시 현금화 한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현금이라고 말하는 통화도 현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계정 과목으로 그 외에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통화를 대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권리 증서들, 이 수표들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수표들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표는 장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수표든 현금이든 우리가 받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고, 우리가 지급하게 되거나 주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게 기본 분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그 돈 자체가 가치니까 그 금액을 쓸 거고, 수표도 그 액면가액에 적혀 있는 권면액이
우리 그 거래 금액이 되겠죠. 그럼 얼마짜리 수표다라고 하면 그냥 그 금액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차변의 현금, 주면 대변의 현금. 그럼 이 표현들 중에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취급하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우리는 당좌 예금 구자를 그 당좌 거래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기업이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은행은 이금융권까지 수표를 자기합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과거 옛날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표를 발행을 못했었어요. 걔네들이 상금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그 금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은행들을 이금융으로 승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우리나라 그 금융법에서는 이금융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자기합 당좌 수표예요.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가계 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수표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 크레딧 카드 제도가 빨리 활성화되면서 가계 수표는 아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한번 직접 발행을 하고 싶어서 은행 가서 요청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왜 그걸 필요로 하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부지점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그 지점에는 가계 수표 책이 없대요. 그래서 수표 책이라고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지점도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본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계수표 제도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 개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돈 빼가 라고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기업들은 이 당좌 거래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이라는 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예금 구자는 우리 인터넷 그 가상 계좌처럼 우리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찾는 거예요. 사실 내가 찾던 다른 사람이 찾던 수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 당좌 예금 구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그 수표를 가지고 제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당좌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도 우리 회사 돈이죠. 그래서 자산이라서 차변에 장부에 적혀 있을 건데, 수표를 발행해 주는 만큼 돈이 인출되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행한 이 수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아직 은행에서 돈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당좌 예금 구자의 잔액이 줄어든 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내가 발행할 때 줄였던 당좌 예금 잔액을 다시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잔액하고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차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써서 당좌 예금의 장부상 잔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는 당점 발행 수표라는 표현을 쓸 거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점 발행 수표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하는 건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제 저하고 예를 들었던 게, 우리 회사가 그냥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이체한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이라고 쓰고, 우리가 물건을 팔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동점 발행 수표를 받으면 우리가 발행한 건 아니면 모든 수표는 현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라고 써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팔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발행했을 때의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썼죠.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우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발행할 때 이렇게 썼는데
아직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가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건 돈 찾아갈 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지워주는 개념, 취소의 개념도 반대쪽에 쓰면 장부에서는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제가 했던 표현은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을 다시 높인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줄였던 거 취소하면 다시 높아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얘가 반대쪽에 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품 구입하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로 줬어요.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제가 현금이라고 쓰라 그랬죠. 그리고 줬으니까 대변에 쓴다. 이러면 분계는 당연히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우리가 받았을 때에 장부에 현금이라고 써뒀기 때문에 처음 기록할 때 이걸로 써뒀기 때문에 얘를 다른 사람 줘버리면 지우려면 장부에는 같은 계정 과목과 같은 금액을 써줘야 장부에서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지워지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장부에 쓸 때는 우리 장부의 원리는 처음 쓸 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해서 회계 담당자가 써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발행했던 수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받았던 수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거래는 장부에 적었던 기록을 지우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정 과목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일 때 장부에 처음 기록할 때만 우리가 어떤 건지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는 과거에 장부에 처음 쓸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썼었지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 정리를 했던 게 당전 발행 수표는 줬던 받았던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가 주게 되면 발행해서 주면 대변에 쓰는 거고 받았으면 차변에 쓰는 거래 차이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 대변은 줬다 받았다가 결정하는 거고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고, 그럼 당연히 동전 발행 수표도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니까 줬던 받았던 현금인 거고 위치만 받았으면 차변, 줬으면 대변인 거죠. 그럼 얘는 일관성 있는 규칙들이 있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당좌 차월이라는 건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 있는 잔액보다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거래은행에서는 그 돈 수표 금액을 다 지급해주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좌예금 잔액에 100만 원만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70만 원을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우리는 잔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좌예금에서만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만 쓸 건데 당좌예금의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50만 원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당좌예금에서 50만 원이 나간다라고 장부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 한도, 실제 통장 구자 잔액 한도만큼만 당좌예금을 대변에 써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외 초과해서 마이너스가 뜬 거는 사실 우리가 대출받은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차입금이라는 개념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런 차입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빌려온 돈으로 처리해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제 분계를 할 때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왔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30만 원 나갔고 20만 원 마이너스인 거는 은행에 돈 빌린 거라고 자연스럽게 썼는데 쓰고 보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판료소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건 샀으면 일반적으로 돈 주거나 외상하거나 아니면 공짜인 수익이거나 셋 중 한 개예요, 대다수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물건 사왔을 때 돈 주고 사왔거나 카드 긁어서 외상했거나 아니면 누가 공짜로 줘서 나한테 수익 발생했거나 그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뻔하게 대면에 나올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확하게 잡으면 반대쪽은 이유만 제가 하고 이야기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저하고 현금성 자산 이야기를 하고 끝냈었죠.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계정 과목 분류 중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에 제한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회계에서 취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회계에서 취득을 내가 장부에 처음 쓰는 날, 그날을 취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 과거에 취득을 했는데 우리 이제 기말마다 우리는 장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빚이 언제 갚아야 되는지도 정리할 거고, 언제 내가 또 현금할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할 건데, 그때 확인했을 때 3개월 이내로 도래했다 이런 표현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됐다 이런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결산 시점 보니까 그냥 3개월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앞 시간에 저하고 같이 했던 거고, 자, 이제 49페이지 5번부터 이제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준비하실 때 당분간은 이 교재만 볼 거예요. 이제 이 파란색만 볼 거니까, 우리 그 분홍색은 K랩 프로그램에서 같은 기초정보관리 실습하려고 했던 거였고, 우리 계정 과목 설명은 제가 이 파란색 책으로 쭉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실 때 이 책만 있으시면 돼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두 권 들고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이제 오늘부터 봅시다. 자, 우리 그 수업할 때에, 이건 이제 제 공부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말을 엄청 많이 해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기출문제 풀기 전까지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떠들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시키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에서는 필요한 포인트는 한 부분일 거고, 그 외에 부수적인 설명들이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그 설명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걸 놓쳐버리시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들으면서 이해하시는 걸 먼저 포인트 잡으시고, 필요하신 건 본인이 따로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제가 책 보면서 한 번씩 정리해드리죠. 그때 필요한 거 줄 거 놓고 복습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제가 이제 필기 위주로 그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면 사실 그때그때 쓰면서 바로 외우라고 천천히 나가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계속 설명할 거예요. 나중 되면 좌우 6개월 동안 본 사람들도 항상 하는 말이 6개월 동안 뭐 계속 알려준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만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엄청 많아요. 제가 절제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안에서 다 알려주려고 해도 우리 200시간은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자주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우리 95회 중에 딱 한 번 나온 거, 이런 건 알려줄 필요 없다 라고 스스로 절제를 해요. 그런데 또 빈번하게 나오는 건 어떻게든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구절절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이 현금과부족은 계정 과목 이름을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크죠. 근데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현금 시제가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 과잉이거나, 이때
우리가 시제 맞추기 위한 임시 계정이에요. 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미결산 항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결산일까지 우리는 부족 과잉분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장부에서 제거해야 돼요. 결산 때까지 못 밝히면 장부에서 지운다는 이야기는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얘를 다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내 재무상태표나 이런 곳에 얘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를 남겨두면 안 되냐면, 이 현금과 부족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장부에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외부 투자하려는 사람한테, 은행한테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이런 창피한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부족하면 손해 본 거고, 돈이 남으면 원인 모르겠지만 이익 본 거라고 정리 끝내버려야지 시제 못 맞췄어요 이렇게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일 이전까지 원인을 무조건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못 밝히면 이 계정 과목 제거하면서 정리분계를 할 거예요. 그럼 과잉과 부족을 섞어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데, 분류는 당좌 자산으로 있지만 얘는 자산처럼 차변을 자기 자리로 두는 게 아니라 차변되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얘는 임시 계정이라 그랬죠. 그냥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있다가 결국은 원인 밝혀서 사라지거나 혹은 기말에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거나 반대쪽에서 지우거나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장부의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을 봤더니 장부상 현금 잔액이 더 큰 거예요. 이거 돈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똑똑하신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많은 건지 작은 건지 느낌이 잘 안 와요. 많은 분들이 난 숫자를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숫자 적어놓고 보면 훨씬 더 느낌이 빨리 와요. 장부에는 1,000원 적혀 있는데 실제 800원 있다면 200원 부족하다는 느낌이 바로 팍 오는데, 한글로 서술형으로 쫙 적어 놓으면 도대체 얘가 부족하다는 건지 많다는 건지 느낌이 팍 안 꽂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 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00원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되면, 자, 내 장부에는 항상 장부에는 1,000원이 적혀 있는데 실제가 800원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무조건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추는 거예요. 실제가 메인인 거예요. 실제 사실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지 않다면 장부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실제 값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금은 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럼 이 장부에 1,000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800원이면 200원을 줄여서 800원으로 장부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값으로. 그럼 차변에 1,000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금액을 800원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반대쪽이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200원 이렇게 써줘야지 장부상 잔액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왜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야 되는지, 이걸 우리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 적혀 있는 애를 800원으로 만들려고. 그럼 자, 이거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썼는데, 그럼 이 반대쪽에 그 원인을 써야 되겠죠.
우리 지금까지 돈 나가면 왜 나갔는지를 썼잖아.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때 쓰는 임시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임시 계정인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얘를 언젠가는 찾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현금이 잘 없어요. 심지어는 금고도 없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는 비밀 서류가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정말 금고에는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죠. 심지어 여러분도 안 들고 다니죠. 잘.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맞는데 옛날에는 이 현금 과부족을 퇴근용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퇴근용 계정이라는 게 내가 퇴근하기 전에 우리 금고든 우리 사무실에 있는 현금 잔액과 잔고 잔액을 맞춰놓고 퇴근해야 돼요. 근데 안 맞으면 퇴근 못할 거잖아. 그래서 퇴근하려면 이렇게라도 적어놓고 현금 잔액 맞춰놓고 퇴근한다고 퇴근용 계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현금 시제를 맞추기 위한 임시 계정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우리가 원인을 밝혔어요. 자, 원인을 밝히게 되면 우리는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지울 건데 이 계정 과목을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게 우리는 장부에서 지우는 원리예요. 얘가 처음 쓸 때 차변에 썼죠. 그럼 얘를 지우고 싶으면 대변인 반대쪽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장부에 차변 대변에 왔다 갔던 흔적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잔액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차변에 썼다가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쓰게 되면 이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금액의 장부상의 잔액은 제거되기 때문에 원인 밝혔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원인을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식비 줬는데 그걸 영수증 받고 내가 누락하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직원들한테 뭔가 향응을 제공하면 자 얘는 계정 과목 중에 우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건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라는 걸 써요. 이 계정 과목 별로 안 어렵죠? 저는 저한테 이런 표현 쓰던데 먹었자는 직원들한테 사주면 얘는 소모품이에요? 복리후생비예요? 직원 주면 복리후생비고 회사 건데 직원이 그거 쓰면 소모품비겠지. 그거 왜 따지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직원들 야식비를 회사가 대줬으면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복리후생비는 이 야근 식대를 대준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를 구분하면서 쓰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에서는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공장 직원 야식대라면 제조업을 안 했으면 걔네들 야근 식대를 대줄 필요가 없거든. 그 놈도 전부 다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두 개를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원인을 밝혔을 때에 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적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가 만약 원인 알았다면 대변에 현금 나가고 이 돈은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사용한 비용이다라고 이 분기에 대한 기록만 장부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 분기만 결론적으로 남는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 분기 원리에서 이거 되잖아. 대변에 자산이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죠? 직원들 야식비 내준 거잖아. 들어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차변에 쓴 거예요. 그냥 써놓고 보면 우리 거래 판료소는 다 맞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인지 한 번씩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분기하실 때는 거래 판료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시험 때 시험 다 보고 나가고 싶은데 감독관이 못 나가게 할 때 심심하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자, 원인을 밝히면 이렇게 정리하면 끝인데, 만약에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 그럼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산일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현금과 부족이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럼 우린 결산일 때는 이제 얘를 제거해야 되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차변에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돈 잃어버린 거죠. 사실 돈 200원씩 어디 갔는지 모르게 잃어버린 거잖아. 근데 의미가 크지가 않겠죠. 지금 200원, 뭐 2,000원, 2만원 정도는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잖아. 2억 이런 거는 사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은 비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 회계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는 우리 그런 것들의 앞에 수식어를 잡자라고 붙여요. 의미가 크지 않게 손해본 비용은 잡손실, 우리가 이익 본 수익은 잡이익, 우리 아르바이트 비주는 거 있죠? 그런 걸 잡급, 잡비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앞에 잡자라는 표현을 계정 과목으로 많이 써요. 그럼 얘는 지금 의미가 크지 않는 거죠. 현금 시제 조금 안 맞는 거니까 이제 비용으로 쓰는데, 이건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잡손실 처리한다는 건 얘는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900번대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금 시제를 못 찾게 되면 얘는 그냥 200원 잃어버렸어 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전에 실기에서 계산 문제에서 얘가 등장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출제위원이 장난친다고 영업 외 비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쓰시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 쓰면 되는데 얘가 영업 외 비용인지 생각을 못하고 찾아 헤매 다니면서 특이한 애를 또 골라 쓰시더라고요. 본 적이 없는 애를. 그럴까봐 이제 얘가 이 계정 과목이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함정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알거나 완전 모르는 사람은 함정이 안 걸려요. 그죠? 어설프게 이렇게 확신이 안 서도록 아시는 분들이 함정 걸리는데 그걸 악용하는 나쁜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엔 없지만 하나만 더 나가 볼게요. 부족한 거에서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 이랬는데 위에 거하고 다 상관없이 결산일에 부족하면 우리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시제 맞출 수도 있잖아. 그럼 마지막 날에 맞추는데 그날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날 자기 혼자서 현금과 부족 적었다, 돈 찾겠습니다 썼다가 퇴근하기 전에 얘 못 찾았습니다, 잡손실로 바꾸고 가는 거 혼자서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오늘 하루 동안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날 부족하면, 그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일단 첫 번째가 시제 맞추기 위해서 현금 잔액을 줄여야 되겠죠. 기중에 부족했던, 결산일날 부족했던 어떻든 간에 장부상 현금 잔액을 실제 잔액 맞추는 건 당연히 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만큼 현금을 줄여주고, 이때는 현금과 부족 찾겠습니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손실이라고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현금과 부족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산일날 부족하면 그냥 현금 시제만 맞추고 바로 잡손실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옆에는 장부 잔액이 실제보다 큰 거였는데, 그럼 장부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이번엔 더 큰 경우를 가지고 볼게요. 자, 돈이 부족한 게 큰일 난 건가요? 돈이 남는 게 큰일 난 건가요? 돈이 남는 게 큰일 난 거죠. 부족하면 채워놓으면 돼요. 돈이 남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제가 오너라면 이 직원은 장부를 똑바로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빠졌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탈탈 털어요. 은행도 지금도 그럴 건데, 과거에 은행도 돈이 부족하게 끝났죠. 그러면 이제 경위서나 심할서 같은 거 쓰고 자기 돈 월급에서 그 돈 채워 넣어요. 그런데 돈이 남죠. 그러면 심할서가 아니고 감봉이거나 잘려요. 여러분이 현금 수납하러 갔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보통 일이 아니죠. 은행 이자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가 처리가 안 된 거야. 여러분은 신불자가 되었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그건 돈이 남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자, 그럼 이제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장부의 잔액은 700원인데 실제 잔액이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장부 금액을 실제 값에 맞춰야 되는데 300원을 그럼 장부 금액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0원이다라고 써서 높여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돈이 들어온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럼 이때도 찾겠습니다라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300원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자기 위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얘는 지금 대변에 이때 대변에 썼던 거는 이걸 지우기 위해 써진 건데 지금 쓰는 거는 돈이 많아서 쓴 거예요. 정말 위치에 정체성이 없죠. 그죠?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썼다가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인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300원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그 원인을 써줄 건데 예를 들어서 누가 가다가 이자를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이자에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인 거고 계정 과목도 쉬워요. 이자 지급하면 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나한테 돈이 300원 들어왔다는 건 이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300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써주면 돈 들어온 것과 그 들어온 이유가 하나의 분계 잔액으로 남아있고 얘는 임시 계정이었던 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일까지 원인 불명,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는 사항에서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 이 현금 과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오게 되고 자, 대변에는 그럼 자, 여러분들 응용해 보세요. 계정은 뭐라고 들어올까? 그렇지. 부족한데 결산일까지 못 찾았을 때는 잡손실이었으니까 이번엔 돈이 많은데
결산일까지 못 찾았으니까 잡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만 보면 엄청 단순하죠. 한쪽 알면 반대쪽은 뭐 쓸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결산일 과잉이며 결산일에 돈이 많으면 우리는 이날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쓰고 300원 높여주는 계산일이든 평소든 장부보다 실제가 많으면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높여주는 건 똑같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찾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잡이익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금 시제 맞추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자, 50페이지로 가면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있죠. 자, 단기 금융 상품을 보기 전에 자, 보시면 우리 투자 자산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 투자 자산에서 봤더니 얘가 1년 이내 보증연수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 화각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우리 제조업인데 주식 가지고 있거나 채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쓰거나 우리 회사는 그렇게 이자 받거나 배당 받거나 그런 투자해 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투자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분류하려고 봤더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된다라고 하면 얘는 비유동자산으로 못 둔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자산으로 갈 건데 이 경우에 그럼 유동자산으로 가면 유동자산에 분류가 둘밖에 없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근데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원재료, 제품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지금 재고자산은 아니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으로 빠지고 그럼 이 당좌자산에서 소분류로 단기투자자산이라는 소분류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 중에서 지금 이제 금융 상품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 자산은 만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면 그냥 투자 자산으로 같은 계정 과목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컴퓨터 입력할 때 매도 가능 증권처럼 그런 존재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런 애가 어제 2개 있어서 제가 분류를 보여드렸던 거 있었었죠. 그랬었어요. 이제 알면 돼요. 제가 분류를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내년에 만기라는 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만기인 것들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넘어가는 건 여기 투자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 만기가 언젠지는 내가 사인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같은 계정 과목이 2개씩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2개씩 있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유가증권이라는 것 증권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가는 뭐냐면 가치가 있는 이에요.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에는 채무증권이 있고 지분증권이 있어요. 채무증권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 우리 국공채라든지 지역개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증권 하면 주식만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채권도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 유가증권도 있고 금융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상품은 우리 교재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3개월 이내 도래되면 현금성 자산이겠죠. 그보다는 높으면 길고 1년 이내 일어난다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1년짜리라면 단기 금융상품인 거고 2년짜리면 투자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CMA, MMF, RP 뭐 이런 것들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해서 이자 받거나 펀드에서 수익 내는 회사가 아니라면 모든 회사는 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건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서 단기 투자 자산으로 다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특이점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여기 3번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별 표시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